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44살이 된 여성입니다.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저에게는 부모님이 아무도 계시지 않아요. 사고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그냥 안 계신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사람들이 저를 보면 기구한 팔자라고들 얘기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안 계셔도 일개 친척의 손에 키워지는 경우가 많은데 저에겐 그런 일개 친척이 한 명도 없었고 고아원에서 길러졌습니다. 하늘 아래 내 핏줄 하나 없다는 게 이렇게 서러운 일인가 싶을 정도로 여러 일을 겪곤 했습니다. 어렴풋이 기억하는 건 제가 어렸을 적 엄청나게 큰 화재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에요. 그때 누군가와 함께 있었던 것 같고 고아원에 맡겨지는 날에도 누군가의 손을 잡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나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누가 절 맡겼더라면 시간이 지나고 찾아올 법도 한데 제가 고아원에 있는 동안 저를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몇 차례 입양이 된 적도 있었지만 좋은 기억으로 남지는 않았어요. 제가 처음 입양이 되었을 때는 7살 무렵이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파양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 딸이랑 친하게 지냈으면 해서 데려온 건데 애가 야근 행동을 하더라고요. 교묘하게 머리도 돌리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파양하려고요. 고아원에 나갈 때만 해도 나에게도 이제 가족이 생긴다는 기쁨에 잘 지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예쁨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잘한 것밖에 없는데 애가 생긴 거랑 다르게 야갔다며 파양을 해버렸죠. 그리고 그 다음번에 또 입양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말을 고분고분 잘 들었더니 애가 애답지 않다고 파양을 해버렸습니다. 그 뒤로는 저도 포기하게 된 것 같아요. 고아원에 봉사하러 오는 사람들 중 제 팔에 있는 화상 자국을 보고는 징그럽다고 말하기도 했었죠. 너는 화상 자국도 뭐가 이렇게 크니? 징그러우니까 좀 가리고 다녀라. 어렸을 때 들었던 그 말 때문에 저는 한여름에도 긴 팔을 입고 했었어요. 제 팔에는 나뭇잎 모양처럼 생긴 화상 자국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 화재에 대한 충격이 컸는지 그 기억 하나와 제 팔에 나뭇잎 모양의 기묘한 화상 자국만 남아있고 이것 이외에 기억나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은 고달펐어요. 18살에 고아원에 나와서 숙식 제공하는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다른 곳에 가서 일을 할 수도 있었지만 숙식이 제공되는 공장만큼 편한 곳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같이 일하는 아줌마들은 저를 안타깝게 생각하시곤 했었죠. 아직 너무 어린데 여기서 일하기 힘들지 않아? 요즘에는 취업난이라 편하게 일하는 곳도 많다고 하던데. 예전처럼 바깥에서 박스에 물건 넣는 일이나 뚜껑 여는 작업도 안 하고 사무실 안에서 일하니까 너무 좋아요. 부모님은 뭐라고 안 하셔? 하나밖에 없는 딸 이런 곳에서 일하는 거 마음 아프실 텐데. 저 고아라 부모님이 안 계셔요. 그래서 집도 없는데 여기에서 일하면 기숙사에서 잘 수도 있어서 다른 곳 가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일하는 거야? 다른 곳에 가서 일하기도 쉽지 않겠네. 처음 공장에 왔을 때는 계속 서서 작업을 하거나 힘들게 몸을 움직여야 했는데 나중에는 사무실에 들어와 일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평생 동안 일하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했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사무실에서 일을 했던 나이가 20대 중반이었는데 그때 10살 차이 나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제가 있던 공장에 자주 오는 영업사원이었어요. 커피 좋아하세요? 저번에 보니까 믹스커피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달달한 커피로 사왔어요. 아까 안 보이셔서 오늘 휴가 내신 줄 알았어요. 오셔서 제가 사온 과자 좀 드세요. 그 남자는 저에게 가끔 커피를 사다 주기도 했었고 반갑게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는 많이 어리숙했고 이런 남자의 친절이 부담스럽기보다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린 나이에 저는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했기에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지만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다른 게 아닌 제가 고아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저 혼자 걱정하고 있을 때 남자가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제 상황에 대해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미리 말씀드릴 게 있어요. 사실 제가 고아거든요. 부모님이 안 계셔요. 그게 왜? 설마 부모님이 안 계셔서 내가 너랑 결혼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한 거야? 아무래도 고아보다는 양가 부모님이 계신 분들을 어른들이 더 좋아하시잖아요.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싫어하실 수도 있고요. 우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 혼자 나 키우셨어. 그리고 그런 건 하나도 문제가 안 되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우리 엄마가 벌써 너 보고 얼른 너랑 결혼하라고 하시던데? 네? 저를 언제 보셨어요? 제가 고아인 거 아시면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우리 엄마가 관상을 볼 줄 알거든. 그래서 얼굴만 보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아는데 너 사진 보여주니까 애가 아주 진국이고 너랑 나랑 잘 맞는 상이라고 하셨어. 우리 둘이 결혼하면 노후 걱정은 안 해도 되니 무조건 데려오라 하셨어. 누군가에게 환영받는 게 처음이라 기분이 좋은 마음이 먼저 앞섰던 것 같아요. 그렇게 결혼에 대해서 나름 진지하게 생각한 후 설레는 마음으로 예비 시어머니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남자친구에게 제 상황에 대해서 들었는지 저를 보자마자 제 손을 붙잡으시고는 고생 많았다며 제 앞에서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저를 가엽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도 했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진심으로 저를 생각해 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어린 나이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 거야. 너가 부모가 없어도 돈이 없어도 아무 상관 안 해. 나를 엄마라 생각해. 나도 너를 딸처럼 생각할 테니까. 감사해요. 사실 어머님께서 절 싫어하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사람마다 말 못할 기구한 사연 하나씩은 다 있는 거야. 나도 내 아들도 말 안 해서 그렇지 속 썩히는 일 없겠니? 그래서 말인데 너희 결혼식은 하지 말고 혼인신고만 하고 살자. 네? 혼인신고만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러쿵 저러쿵 말하는 거 좋아하잖아. 괜히 결혼식장에서 너 보고 수군대는 소리 때문에 너가 마음 아플까 봐 그래. 너만 괜찮으면 혼인신고만 하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아. 내가 시어머니 노릇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여태까지 부모 사랑을 못 받아봤을 것 같아서 이제라도 내가 챙겨주고 싶어서 그래. 고아인 저를 차별 없이 대해주는 모습에 저는 결혼을 결심했고 저를 자식처럼 챙겨주겠다는 말에 시댁에 들어가서 살겠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지금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그 말만 믿고 어떻게 시집을 갔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를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이 처음이었고 이런 사람의 관심이 너무 고팠기에 저를 생각해준다는 것 때문에 다른 것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내심 결혼식을 올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시어머니 말씀대로 부모 없는 고아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싶지 않았고 시어머니가 말한 대로 하는 게 예쁨 받는 길이라고 생각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시어머니가 제 상황을 아시고는 교묘하게 가스라이팅을 했던 것 같지만 그때의 저는 마냥 행복했었습니다. 그렇게 혼인신고를 하고 나서 시댁에 들어가 보름 정도 살았을까요? 하루는 시어머니가 애 둘을 데리고 집에 들어오셨어요. 웬 애들이에요? 누구예요? 애들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고 남편은 외동이었기에 다른 형제의 자식들도 아니었거든요. 어린아이들은 아니었고 둘 다 초등학교 이상은 다니는 아이들처럼 보였기에 당황한 말투로 시어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셨어요. 누구긴 누구야, 네 자식들이지. 네? 제 자식들이라뇨? 설마 남편이 밖에서 나온 애들인 거예요? 애들 듣는데 말 조심해라. 그리고 너보다 얘들이 먼저야. 시어머니는 두 아이를 남편 아이라고 소개하였고
알고 보니 남편은 한 번도 아닌 2번이나 이혼을 했던 남자였어요.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 거예요? 애들을 데리고 와서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떡하니? 엄마들이 다 애들 못 키운다고 우리한테 버리고 갔는데 우리가 안 키우면 고아원에 보내야 하는데 그럴 순 없잖아. 네 자식 낳기 전에 연습한다 생각하고 키워라. 나이 많은 나보다는 젊은 너가 더 잘 키울 거 아니야. 너가 정 못 키운다면 그냥 고아원에 보내야지. 시어머니가 대뜸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만 하더라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인가 싶었어요. 결혼을 2번 한 것도 모자라 엄마가 다른 애가 2이나 있는 거니까요. 제가 아무리 못 배웠어도 이건 아니다 싶은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제가 이 아이들을 품지 않으면 고아원에 보낸다는 소리에 저는 이혼을 선택하지 못했어요.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미안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미리 이야기했어야 했는데 미안해. 그런데 애들을 고아원에 보낼 수는 없어서 내가 많이 도와줄 테니까 우리 같이 힘내보자. 결국 저는 2 아이들을 품게 되었고 차라리 복작복작한 게 낫겠다 생각하며 저를 위로했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보고 바보라고 자기 팔자 자기가 꼬았다고 말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세상에 나 혼자라는 공포가 어떤 건지 제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고아로 살아왔던 시절보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가족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게 100번, 1000번 더 좋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아이들도 이런 나의 마음을 알 거라고 생각했기에 시어머니와 아이 2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제 말을 잘 들었다면 생활이 힘들진 않았을 텐데 사춘기에 들어서는 아이들이었기에 제 말을 듣기는커녕 어떻게든 제 말을 듣지 않으려고 구미하는 아이들 같았어요. 이 시기에 시어머니도 처음과는 완전히 다르게 저를 점점 구박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어디 다녀오세요? 우리 아들도 늦게 온다고 하길래 애들 데리고 외식 다녀왔다. 저에게도 얘기해 주셨으면 같이 다녀왔을 텐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너는 돈도 못 벌면서 돈 쓸 생각만 하냐? 입을 하나라도 줄여야 우리 아들이 덜 힘들 거 아니야. 남편이 야근을 하는 날이면 시어머니는 저만 쏙 빼고 아이들만 데리고 외식을 하러 다녀오곤 했었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그렇게 행동하니 애들이 뭘 느꼈겠어요? 아이들도 점점 더 제 말을 안 듣기 시작했고 짜증을 낼 때도 있었죠.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아이들을 훈계하시는 게 아니라 저만 나무라셨습니다. 너는 여자애들 하나 못 챙기냐? 아들도 아니고 똑같이 여자잖아. 이래가지고 무슨 애를 낳아서 키우겠다고? 어머니가 애들 앞에서 저한테 한 소리 하니까 애들도 제 말을 안 듣는 거잖아요. 네가 나한테 잘해서 봐라. 내가 애들 앞에서 너를 혼낼 일이 있나? 이래서 자란 환경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야. 보고 배운 게 없으니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하나 있기라나. 아유 답답해라. 시어머니는 저에게 화를 내는 날들이 늘어났고 애들이 커가면서 돈 들어갈 일들이 많아지니 나중에는 저보고 돈을 벌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공장에서 일하다 결혼하고 나서는 전업주부로 있었던 제가 어디에 취업할 수 있겠어요? 시어머니는 이런 저를 마트에 데려가서는 무작정 돈을 벌어오라고 하셨습니다. 이 상황에서 남편까지 저를 막대했다면 진작에 도망쳤겠지만 남편은 시어머니 눈을 피해 저를 챙겨줬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사소한 행동에도 고마움을 느꼈고 바깥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 시어머니와 아이들과 부딪힐 시간이 없어질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댁살이를 하며 돈도 벌러 다녔습니다. 많은 돈을 벌진 못했지만 그래도 애들 학원비 정도는 벌어왔고 제가 집안에 없으니 시어머니도 예전처럼 구박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남편은 40이라는 나이가 되었고 애들은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니 한시름 놓이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 동안은 큰 일이 없었기에 이런 날들만 계속돼도 여한이 없겠다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행복도 잠시, 정말 내가 기구한 팔자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안 좋은 소식이 저희 집을 덮쳤습니다. 남편이 암에 걸리게 되었거든요.
남편의 안 좋은 소식에 시어머니는 주저앉아 버리시고는 제 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래서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하는 건데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큰 병에 걸린 거야. 너 때문에. 엄마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 사람 잘못이 뭐가 있다고요? 그리고 건강관리 잘하는 사람들도 걸릴 수 있는 병이에요. 누가 잘못해서 걸리는 게 아니라고요. 네 처가 너 잘 챙기고 잘했어 봐라. 너한테 이런 몹쓸 병이 찾아오나. 치료받는 것도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 아들 불쌍해서 어쩌냐. 이런 분위기 속에 애들은 돈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보험 들어놓은 거 있죠? 그거 돈 많이 깨진다고 하던데. 설마 내 결혼 자금 깨서 아빠 치료할 생각은 아니죠? 설마 자식 앞길 망칠 일 있어? 나라도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싶은 생각에 저는 남편 병간호를 하는 동시에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왔습니다. 남편 병원비를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같은 병실을 쓰는 사람들이 그러다 쓰러진다고 하면서 병간호할 사람을 알아보라고 했었지만 당장 그 돈이 없는 걸 어떡해요. 그렇게 저는 제 몸을 갈아가며 가장으로 돈을 벌어오는 동시에 병간호를 했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보고는 투병 내내 미안하다는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편이었기에 저도 이 힘든 시기를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시어머니의 구박도 애들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들을 일도 없었겠지만 그래도 저에게 가족이라는 울타리와 그늘막을 제공해준 사람이거든요. 저에게 남은 건 남편 하나뿐이라고 생각했기에 어떻게든 남편이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했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건강은 제 마음처럼 되진 않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저에게 한 소리씩 하셨어요. 너 똑바로 내 아들 병간호해. 알겠어? 내 아들 잘못되기만 해봐. 가만 안 둘 테니까. 그렇게 남편은 4년이라는 기간 동안 투병을 하게 되었고 애들은 관심도 안 보일 때쯤 남편은 결국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정성껏 간호를 했지만 하늘의 뜻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남편은 눈을 감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장례식장을 알아보는 와중에 재산 정리를 하게 되었죠. 남편은 차와 통장 등 몇 없는 재산을 남겼지만 그래도 빚이 없는 게 어디냐 싶은 생각을 했었는데 남편 자식들과 시어머니는 제 눈앞에서 남편 통장을 뺏어버리고는 보험금까지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이건 내 아들 몫이야. 네가 탐낼 게 아니라고. 아줌마, 우리 아빠 몫으로 나온 보험금도 내놓으세요. 그거 다 우리 앞으로 나와야 할 돈이에요. 너는 그런 돈을 받았으면 내놓을 생각을 해야지. 너 혼자 꿀꺽 먹을 생각을 해? 너한테 줄 돈은 한 푼도 없으니까 당장 뱉어내. 남편이 투병 생활을 하는 내내 관심도 없었고 제대로 찾아와서 병수발 한 번 안 했으면서 남편이 눈을 감자마자 한 푼이라도 더 챙기려고 득달같이 달려드는 시어머니와 남편 자식들을 보니 온갖 정이 떨어져 버렸어요. 이제 남편도 없겠다. 저도 될 대로 되라는 마음으로 성질을 부렸어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 돈도 나한테서 뺏고 싶어요. 당신들이 내 남편 병원에 있을 때 뭐 해준 게 있다고 보험금을 탐을 내요? 얘 말하는 거 봐라. 지금 돈 주는 거 아까워서 이러는 거야? 제가 여태까지 뼈 빠지게 일해서 낸 보험금 돌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걸 너 혼자 다 먹겠다는 거야? 제가 먹을 돈도 없어요. 이 돈으로 남은 병원비 갚아야 할 거 아니에요. 너는 여태까지 일해가지고 번 돈을 어디다 뒀길래 그 돈으로 우리 아들 병원비를 낸다고 그래? 제가 배우자였기에 당연히 제가 받을 수 있는 돈이었기에 저도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해 성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에게는 씨알도 먹히지 않았어요.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그렇게 남편 장례식이 끝나는 날 부조금을 정리하려고 하는 순간 시어머니가 저를 밀치셨고 저는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즉시 두 딸이 시어머니 옆에 붙어서는 부조금이 들어있는 통 안에 있는 봉투들을 싹 꺼내서 본인들 가방에 넣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에 저는 뭐 하는 거냐고 소리쳤죠.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다못해 이제 부조금까지 가져가겠다는 거야? 장례식 자리 지켜준 값은 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요? 기가 막혀서 자식들에게 다가가는 순간 시어머니가 제 머리카락을 쥐어잡고는 뒤로 당기셨습니다. 머리가 뒤로 넘어가면서 저는 엉덩방아를 찢고 말았죠. 너는 돈에 눈이 멀었냐? 네가 이 돈을 왜 탐내? 제가 돈을 탐내는 게 아니라 어머님이랑 쟤들이 돈에 눈이 뒤집힌 거잖아요. 다른 돈도 아니고 어떻게 내 남편 부조금을 가져갈 생각을 해요? 내 아들이 가는 길에 나 쓰라고 남겨놓은 돈이야. 네 건 하나도 없으니까 가져갈 생각은 하지도 마.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큰 소리를 내며 싸운 집은 저희밖에 없을 거예요. 시어머니 혼자였으면 그래도 제가 어떻게든 막아보겠지만 젊은 애가 둘이나 있으니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걸로도 모자라 저를 집에서 내쫓고 싶었는지 문 앞에 캐리어 하나만 달랑 나와 있고 현관문 비밀번호는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몇 번이고 비밀번호 눌러보았는데도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삑삑 소리만 들릴 뿐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장 문 열으라고 현관문을 치면서 소리치니 그제서야 인터폰으로 한마디 하더라고요. 보험금 내놓으면 집에는 들어오게 해드릴게요. 해도 너무한 거 아니니?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험금을 달라고 할 수가 있어. 부조금도 싹 다 챙겨갔잖아. 어디 가실 곳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보험금 내놓으세요. 그럼 문 열어드린다니까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보험금을 달라고 했고 급기야는 저를 집에서 내쫓아버린 것이었어요. 그래도 남편 보험금을 제가 받을 수 있었기에 방 한 칸 겨우 구해서 살고 있었죠. 남편 간병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 간병인으로도 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월급이 많은 편이 아니라 복지센터로 가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알아봤었어요. 제가 돈을 벌고 있긴 한데 생활이 좀 어렵거든요. 혹시 기초수급 대상자가 되나 싶어서요. 성함이랑 주민등록증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은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저희 남편이 투병 생활을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남편 간병하면서 다른 사람들 간병하면서 일을 했었어요. 혹시 간병인 자격증은 갖고 계실까요? 아니요. 그런 건 따로 없는데 그게 있어야 할까요? 알아보니까 지금 기초수급 대상자는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국민교육복지센터에서 간병인 자격증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도 있으니 한번 거길 찾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 싶어서 알아봤지만 해당되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도 간병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센터가 있다고 해서 거기로 가봤었어요. 계속해서 돈을 벌면서 살아야 하는데 다른 것보다 간병인이 저에게 잘 맞기도 했었거든요. 이왕이면 자격증을 따놓는 것도 나중을 위해서도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도 간병인으로 일을 많이 하는 추세라 나이 많은 저를 써줄 곳들이 점점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알아보니 교육을 듣기만 해도 됐고 시험도 어렵지 않아서 생각보다 쉽게 자격증을 따게 되었어요. 제가 간병인으로 계속 일을 하고 있기도 했고 자격증이 있어서 그런가 업체에 들어가기도 쉽더라고요. 저 혼자 홀로서기를 해보려고 노력하는 와중에도 시어머니와 자식들은 수시로 연락해서 보험금을 뱉어내라고 난리를 치곤 했었어요. 너가 그러고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을 것 같아? 좋은 말 할 때 돈 보내. 이제 그만하실 때도 됐잖아요.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내 아들이 너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 너가 사람이면 나한테 죄송하다고 하면서 우리 아들 목숨값 내놔야지. 시간이 갈수록 저도 지긋지긋해지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가족의 울타리 속에서 살고 싶다고 했을 때 같이 일했던 다른 아주머니께서 가족도 가족 나름이라고, 어떨 때는 없는 게 도와주는 가족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었지만 그때 제 귀에는 그런 말이 들리지 않았어요. 이제야 그때 같이 일했던 아주머니가 해준 말이 생각났고 정말 이런 가족이라면 없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며 예전에 제가 한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묵묵히 간병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어요.
제 성격이 조용조용하기도 해서 간병할 때에도 힘든 일도 군소리하지 않고 하는 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업체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제가 맡아서 하게 되었어요.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하나같이 돈 주고 사람을 쓴다고 생각해서 그런가 본인 입맛대로 일을 시키거나 예민한 분들이 많이 계셨었어요. 다른 간병인들은 맡기 싫어하는 분들이었기에 주로 제가 맡아서 간병을 도와드리곤 했습니다. 저는 묵묵히 제 일만 했을 뿐이었는데 사람들 입소문이 돌았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저에게 따로 연락이 온 적도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신 사장님 소개로 연락드립니다. 간병일 하신다고 들었는데 맞으실까요? 그런 거라면 제가 있는 회사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직접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연락드렸어요. 거기에서 받으시는 것 맞춰 저희가 드릴게요. 대신 좀 더 신경만 써주세요. 신 사장님이 그러시는데 힘든 일도 묵묵히 잘해주신다고 하셔서요. 저희 어머니가 좀 예민하신 편이거든요. 간병인 분을 몇 분 모셨었는데도 맞는 분이 없어서 고민이었는데 신 사장님이 너무 좋은 간병인이 있다고 하시면서 연락처 알려주신 것이거든요. 어떻게 안 될까요? 너무 간절하게 요청을 해오셨기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업체를 통해서 간병하러 나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저에게 따로 연락을 해서 부탁을 하는 분들도 생기기 시작했었어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회사와 나눠야 하는 돈이 없으니 저에게 떨어지는 몫이 더 많아서 몸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하나같이 저에게 사적인 것에는 관심도 없고 욕심도 없어서 편하다고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를 다른 분들에게 소개를 해주시기도 하고 저는 그분들의 소개로 여유 있는 분들의 간병을 맡아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좀 숨 돌리겠다 생각한 그때 자식들에게 보험금에 대한 유류분 소송이 들어왔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한테 돈 문제로 소송을 당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기에 당황했지만 티내지 않으려고 간병인 소개소 회사에 출근을 하며 똑같이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사장님이 저를 따로 부르시고는 집 주소가 적힌 메모를 건네셨습니다. 오늘부터 여기로 가면 돼요. 그럼 다른 분들은 시간을 옮기시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다른 요양사 분들이 갈 거예요. 오늘부터는 여기만 가시면 돼요. 저번 달에 간병받은 최 사장님한테 소개받은 분이라고 하시면서 박 요양사를 콕 집어서 보내달라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받아든 집 주소를 찾아가 보니 부잣집이란 이런 거구나 싶은 집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간병인을 구하시길래 몸이 많이 안 좋으신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셨어요. 위암 판정을 받으시긴 하셨지만 일기라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그래도 간병해줄 사람이 필요했기에 저에게 연락을 하신 거라는 사실을 거기 계신 다른 분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간병해야 할 사람이 회장님이라고 들었기에 80세 이상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랬기에 심각한 병이 아니었는데도 간병인을 부르는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사용인을 따라서 회장님께 인사드리러 들어갔었는데 생각보다 젊은 분이 앉아 계셔서 속으로는 놀라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간병인으로 있으면서 회장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인적사항을 알게 되었는데 나이는 51세로 저보다 7살 정도 많으셨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은 나이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닌데 정말 다른 세상에 살고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아내분은 3년 전에 돌아가셨고 젊은 나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자식들에게 회사를 다 맡기고 집에서 쉬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저는 회장님이 하시는 말씀에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거렸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은 그런 제 반응도 마음에 드셨는지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말이 좀 많지. 이 사장님이 좋은 간병인이 있다고 얘기했을 때 얼마나 좋겠나 싶었는데 사람 마음을 아주 편하게 잘해주는 것 같네. 내가 몇 번 간병인을 불러들였었거든. 한 사람은 말이 너무 많았고 한 사람은 욕심이 뭐가 그리 많은지
나를 볼 때마다 버릴 거 있으면 자기한테 버리라고 하면서 나만 졸졸 따라다녀서 몸이 더 안 좋아질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보내고 간병인 없이 생활할까 했는데 그건 또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었어. 제가 많이 부족한데 좋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회장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많이 하신 건 아니었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기에 과묵하신 분인가 보다 생각하고 저는 제 일만 묵묵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모습이 보기 좋으셨는지 본인의 이야기를 털어놓으시면서 저에게도 어렸을 때는 뭐라고 지냈냐, 남편은 뭐하냐는 사생활에 대해서 물어보시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간결하게 대답만 했었어요. 제 사연을 들으시고는 회장님께서 저를 짠한 눈빛으로 쳐다보셨고 저는 이런 시선이 익숙했기에 나를 또 불쌍하게 보시겠구나 생각했었죠. 그런 시선들이 익숙했으니까요. 그런데 일부러 불쌍해 보이려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사실이라 숨길 수가 없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사용인 분들 사이에서 제가 회장님께 불쌍함을 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한 줄 알았는지 저를 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장님 음식 준비하는 사용인의 실수로 제 팔에 물이 쏟아졌고 저는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용인 분도 실수였는지 저에게 죄송하다고 하며 어떻게든 닦아주려고 했고 그 모습에 저는 괜찮다며 소매를 조금만 올려 수건으로 팔을 닦았습니다. 팔에 흉터가 있다 보니 최대한 안 보이게 닦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흉터가 회장님 눈에 띄었는지 제 팔을 보시고는 어디에서 얻은 흉터냐고 물어보셨어요. 어디에서 흉터가 생겼는지 물어봐도 될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엄청 큰 화재가 났던 게 기억나는데 그때 생긴 흉터 같아요. 어릴 적 기억은 그거 하나밖에 없고 그 뒤로는 고아원에서 자랐기에 치료를 제때 못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흉터가 짙게 생긴 것 같아요. 흉측한 거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젖은 옷을 내려서 흉터를 가리려고 한 순간, 그런데 그 순간 회장님도 흉터가 있다며 보여주는데 조금은 흐릿했지만 제 흉터랑 모양이 비슷했고 화상을 이어보면 나뭇잎 모양처럼 한 그림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만 혼란스러움을 느낀 건 아니었던 것 같았어요. 회장님 또한 제 팔과 본인의 팔을 번갈아 보시고는 저에게 계속 되물으셨거든요. 아니, 이 상처가 왜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했었지? 거기가 어디에 있는 곳인지 기억은 나나? 회장님의 물음에 저는 대답도 못하고 입만 벌리고 있었어요. 이런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회장님은 당황해하는 저를 보시고는 당장 서재로 가자며 저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서재에서 사진 한 장을 보여주시며 저에게 본인 동생 같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저는 회장님이 건넨 사진을 보았는데 제 어릴 적 사진이었고 제 사진이 왜 회장님 서재에 있나 싶은 생각에 놀란 눈으로 회장님을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고아원에 있을 때 누가 후원을 해주러 오거나 봉사하러 오는 날이면 다 같이 모여서 단체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제 어릴 적 얼굴이 어땠는지 알고 있었기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아니, 제 어릴 적 사진을 회장님이 어떻게 갖고 계시는 거예요? 역시 내 동생이 맞았어. 회장님은 저에게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해주시기 시작하셨어요. 놀랍게도 저는 회장님과 이복남매였고 저희 엄마는 회장님을 챙기는 수행 비서였습니다. 회장님 아버지 되는 분을 가까이에서 살뜰히 챙기기도 하셨었고 회장님도 많이 챙겨주셨다고 들었어요. 사모님이 계신데 저희 엄마와 바람이 나서 저를 낳으신 게 아니라 회장님이 어렸을 적 사모님은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로 일찍 돌아가시게 되었기에 수행비서였던 저희 엄마가 회장님 집에 자주 들락날락거리며 회장님 아들을 챙기곤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저희 엄마와 회장님의 아버지가 좋은 관계로 진행이 되었고 저까지 낳게 되신 거였죠. 한낱 수행비서와 회장님 아버지가 만난 사실을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장님이 살던 집에 큰 불이 났었고 저희 엄마가 회장님과 저를 감싸다가 결국 빠져나오지 못하고 돌아가셨죠.
그 당시 회장님과 저는 불에 달궈진 나무 모양 철제 벽장식에 대이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연결된 나뭇잎 무늬를 서로 갖고 있게 된 것이었어요. 저희 엄마가 화재로 돌아가시게 되자 회장님의 고모님이 저를 몰래 데리고 나오셔서는 고아원에 버리신 것이었죠. 그때 불이 너무 크게 나서 몇몇 사용인들도 다치고 나를 친아들처럼 돌봐주셨던 새어머니도 돌아가시게 되었거든. 나는 병원에 치료받고 있는 도중에 너가 화재 때문에 안 좋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었어. 이복남매였지만 그래도 내 동생이 생겨서 너무 좋았기에 아버지와 나는 너와 새엄마를 한 번에 잃은 슬픔에 한동안은 제대로 뭘 먹지도 못했다. 그런 줄 몰랐어요. 저는 그때 기억이 없었어서. 만약 너가 살아있었고 고아원에 있는 줄 알았으면 우리가 진작에 찾아 나섰을 거야. 그런데 고모가 말씀하셨기에 의심하지 못했었는데 생각해보니 고모는 우리 아빠가 재혼한 사실을 안 좋게 생각했었거든. 왜요? 저희 엄마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아무래도 유산이 나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 부잣집에서는 유산 때문에 형제들 사이에서도 소송하는 일이 다반사잖아. 저는 회장님을 통해서 제가 어쩌다 고아원에 가게 된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회장님은 초등학생이었기에 그때를 똑똑하게 기억하고 계셨죠. 그런데 그때는 너무 어렸기에 고모님이 저를 고아원에 버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어머님 이름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어머니 성함이나 뭐 기억나는 이름은 없어? 아무것도 기억나는 게 없어요. 만약 제가 그런 기억이 있었다면 저도 어떻게든 제 가족을 찾으려고 했을 거예요. 회장님은 저에게 엄마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처음 듣는 이름이지만 저희 엄마의 이름이라는 사실에 눈에 눈물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저를 보던 회장님은 조용히 손수건을 내미셨습니다. 처음 간병인 소개를 받으면서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는 순간 어렸을 때 헤어진 동생 생각이 났었거든. 그런데 워낙 흔한 이름이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지. 얼굴을 봤을 때도 내 동생도 이렇게 컸을 텐데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었는데 정말 네가 내 동생이었어. 미안하다. 오빠가 진작에 찾아봤어야 했는데. 회장님은 저를 끌어안으시고는 미안하다고 하며 오열을 하셨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이라고 한다면 저를 고아원에 버리고 화재로 잘못됐다고 말한 고모님의 잘못이었는데 회장님은 저에게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한참을 울다 회장님은 저에게 서류 한 장을 내밀어 보여주셨어요. 자세히 보니 가족관계 증명서였고 제 이름 옆에 사망이라고 적혀 있는 모습을 보며 하늘 아래 내 핏줄이 하나도 없던 것은 아니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생년월일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고모님께서 저를 고아원에 데려다 놓을 때 혹시나 기억해서 집을 다시 찾아올까봐 생년월일을 잘못 이야기해 놓으신 것이었어요. 저는 그 가족관계 증명서와 제가 갓 돌이 돼서 찍은 가족 사진을 보며 펑펑 울어버렸습니다. 그전에는 어안이 벙벙하기도 하고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나 싶은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꿈이 아니고 나를 소중하게 생각해주는 가족이 있었구나 싶은 생각에 제자리를 찾은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제서야 회장님은 저에게 간병인이라는 호칭이 아닌 제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살았냐고 물어보셨고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어요. 제가 간병인으로 있을 당시에 이런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거든요. 오빠는 저에게 일어난 일들을 들으시고는 본인 일처럼 화를 내셨습니다. 배다른 자식을 그렇게 키워줬으면 할 만큼 한 거 아니야? 아버지 병원비는커녕 부조금으로 들어온 건 싹 다 가져갔으면서 보험금까지 내놓으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몇 번 보험금 달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 변호사를 찾아가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 중이에요. 이런 건 좋게 좋게 넘어가면 안 돼. 배은망덕도 정도가 있지. 이참에 너를 비참하게 내쫓은 사람들한테 혼쭐을 내주자. 오빠는 저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했고 본인이 알아서 해결해준다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고 몇 분 뒤 몇 명의 변호사분들이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깍듯하게 인사하시며 들어오셨고 그런 사람들에게 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변호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보셨어요. 거기에서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분이 소송을 준비하자고 하셨고 오빠는 돈 걱정하지 말고 진행하라고 했죠. 그렇게 저는 자식들과 시어머니를 상대로 유류분 청부 반환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보험금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진행했지만 제가 줘야 할 게 아니라 오히려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었어요. 먼저 간 남편이 제 배우자였기에 자식이나 부모보다 더 많은 지분을 갖는 것이 당연했지만 제가 이런 부분에 무지했기에 두 눈 뜨고 제 돈을 다 뺏길 뻔한 것이었죠. 그래도 회장님인 오빠의 도움으로 저는 유류분 청구 반환 소송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소송을 시작해버리면 제가 꼬리를 내리고 보험금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오히려 돈을 달라고 하니 시댁 식구들도 당황했는지 저에게 연락하셔서는 뭐 하는 거냐고 소리쳤습니다. 내가 너가 그렇게 돈을 빼돌렸을 줄 알았어. 그 돈 네 돈 아니야. 내 아들 돈이야. 돈이 넘쳐나니 변호사한테 퍼줬냐? 네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네한테 돈을 줄 것 같아? 미안하다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시어머니는 저에게 큰 소리치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끝까지 가야겠다는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아줌마가 나한테 주기 싫다고 해서 안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대로 알아보고 시작하지 그러셨어요. 그러면 변호사 돈 나갈 일은 없었을 텐데요. 너가 나중에도 일어나 보자. 나중에 울며 빌며 소송 취하해달라고 빌어도 얄짤도 없을 줄 알아. 시어머니는 본인 할 말만 하고 전화를 획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야기한 것과는 다르게 소송 취하해달라고 비는 건 제가 아니라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본인들이 생각한 대로 소송이 흘러가지 않으니 이제는 자식들을 앞세워 저에게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엄마, 내가 돈이 너무 없어서 그랬던 거였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엄마한테 소송한 건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 그래서 소송 취하하려고 하는데 엄마도 우리한테 한 거 소송 취하해주세요. 서로 좋게 좋게 해결하자고요. 너한테 내가 엄마인 적은 있었니? 평생 아줌마라고 부르더니 왜 지금도 그냥 편하게 아줌마라고 하지? 죄송해요. 저희 돈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냥 서로 소송 취하는 걸로 해요. 그제서야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어떻게든 봐달라며 아쉬운 소리를 했지만 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알았는지 저를 미행해서는 회장님 집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붙잡고 애원을 하더라고요. 이런 곳에서 일하면 월급도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냥 서로 소송 없던 걸로 해요. 그리고 괜히 이런 소송에 휘말리면 이 집에서 아줌마 안 써줄 수도 있어요. 저 생각해서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가 내 걱정할 때니? 네가 소송 그만두더라도 나는 끝까지 할 거니까 각오해. 그러니 옆에서 듣던 시어머니가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성질을 부리셨습니다. 네가 부잣집에서 일한다고 네가 부자인 줄 알아? 주제 파악이나 해.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알고 보니 부잣집 딸이더라고요. 제가 뭘 알고 소송을 걸었겠어요. 우리 오빠가 소송해버리라고 하면서 변호사 몇 명씩 붙여줘서 시작한 거예요. 뭐? 네가 무슨 오빠가 있어, 고아주제.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더라고요. 아, 그리고 오빠가 저한테 해준 말이 있거든요. 변호사의 돈 아끼는 거 아니라고. 어디 한번 잘해보세요. 난리치는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는 당황했고 두 딸은 눈치가 있었는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는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당한 게 많았는지 쉽게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미안하다는 한마디만 하면 그냥 넘어갈 거라고 다짐했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이 많이 달아버렸는지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비는 세 사람을 보는데 아무 감정이 안 들더라고요. 그렇게 소송은 계속 진행이 되었고 시댁 식구들은 어떻게든 합의를 하려고 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죠. 그리고 결국 시어머니는 제가 살았던 집에서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 집이 남편 명이라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제 지분에 대한 인정이 이루어지면서 시어머니가 그 집에서 나와야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시어머니가 저에게 얼마나 애걸복걸했는지 몰라요. 내가 지금 이 집을 나가면 어디서 살겠니? 내가 돈으로 줄게. 내가 이 집에서 살게 해줘라. 우리 아들이 살았던 집이잖아. 그러게 제가 순순히 이 집 나가드렸을 때 그냥 두지 그러셨어요. 저한테 먼저 소송 거셨잖아요. 그럼 책임지셔야죠. 자식들이 돈돈거려서 그런 거야. 나는 하지 말자고 했어. 알지? 내가 너 예뻐했었잖아. 저 2번 예뻐했다가는 아주 큰일 났었겠어요. 저 그 집 내놓을 거니까 다른 사람 들어가기 전에 짐 정리해서 나가세요. 안 그러면 거기 있는 짐 싹 다 버릴 거니까요. 시어머니는 자기가 이렇게 빌면 제가 그냥 넘어갈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저도 예전에 제가 아니었기에 시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물건을 밖으로 내다버렸습니다. 그 모습에 시어머니는 기겁을 했고 하루만 시간을 달라며 싹싹 빌었어요. 나갈게. 내가 짐 싸서 나갈게. 하루만 시간을 더 줘라. 내일 와서는 사람 불러서 싹 다 버릴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남편과 살았던 집이었지만 그 추억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기에 저는 결국 그 집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빠네 집에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오빠는 암이 그렇게 많이 진행된 것은 아니었기에 치료를 잘 받고 생활에 무리 없을 정도로 회복이 되었어요. 예전에는 요양인으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제는 가족으로 한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오빠 자식들은 다 결혼을 했고 제 소송을 맡아주는 날 가족들을 다 불러서 저를 소개해 줬습니다. 예전에 나에게 동생이 하나 있었다는 말 기억나지? 먼저 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고아원에서 힘들게 생활하고 있었더라고. 이제라도 오빠 노릇하려고 한다. 우리 집에서 같이 생활할 거니 그렇게 알아라. 처음 가족들을 불러 저를 소개해 줄 때 다들 저랑 재혼하겠다고 하는 줄 알고 긴장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잃어버린 여동생이라고 하니 다들 경계를 풀고는 저에게 살갑게 인사를 하며 말씀 많이 들었다며 다가와 줬습니다. 오빠는 자식들에게 종종 나에게 예쁜 여동생이 있었는데 집에 불이 나는 바람에 잃었다고 안전에 특별히 신경 쓰고 계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집과는 다르게 집안에 스프링쿨러가 설치되어 있었고 캡스처럼 개인 경비시설도 계약을 해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내 전 시댁 식구들이 보이면 캡스를 불렀고 그렇게 몇 번 쫓아내고 나니 다시는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핸드폰 번호를 바꿔버렸기에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길이 없었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찾아왔지만 몇 번 호되게 당하고 난 뒤로는 그림자도 못 본 것 같아요. 오빠는 그동안 힘들게 살았으니 저보고 일하지 말고 놀면서 살라고 했지만 평생을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놀라고 한들 그게 가능하겠어요? 저는 아직도 요양사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기에 틈틈이 하고 오빠와 같이 시간을 보내며 사는 중입니다. 갑자기 들어온 군 식구가 반갑지 않을 텐데 조카들은 저에게 예의 바르게 대해주고 제가 요양사 일을 한다고 해서 무시하는 사람 하나 없었어요. 그런 걸 보며 이런 게 가족인 거구나 싶었습니다. 예전에는 시댁에서 살았기에 가족애를 잘 몰랐는데 요즘에는 가족이 다 모이는 명절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고부 갈등 때문에 환희를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고부 갈등으로 인해 각성해버려서 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도대체 왜 그랬는지 궁금하시다면 제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님의 미움을 받게 된 40대 여성인데요. 남편이랑 제가 고깃집을 운영하면서 잘 살고 있다가 시댁 식구들한테 갑자기 미움을 받게 된 이유는 바로 남편을 다치게 해서였어요.
제가 손님들 앞에서 불쇼 같은 걸 하면 매출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죠. 그래서 남편이 불쇼를 하게 됐는데 제가 남편을 친 바람에 얼굴에 화상을 심하게 입었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된 거예요. 남편이 끝까지 시부모님께 얼굴을 안 비추려고 했는데 부모님을 어떻게 아예 안 볼 수 있겠어요. 결국 남편이 시부모님 앞에서 얼굴을 드러냈거든요. 시부모님 두 분 다 얼굴이 새하얘지시고 입을 다물지를 못하더라고요. 어머님은 결국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 아들 상처 어쩜 좋냐고 엉엉 우셨어요. 그러다가 어쩌다 이렇게 된 거냐고 물어보셨는데요. 남편이 아무 말도 못하길래 제가 이런 식으로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제가 남편한테 손님들 눈에 띄려면 불쇼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제 말대로 불쇼를 해보다가 제가 실수로 남편을 치는 바람에 일이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이러면서 제가 죄인이고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죽을 죄를 지었다고 했어요. 죄책감 때문에 남편이랑 시부모님 앞에서 울고 있었는데 어머님 눈빛이 확 달라지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너무나도 살벌하게 이러시는 거 있죠?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 불쇼를 왜 하라고 그래? 불쇼를 시켰으면 옆에서 알짱거리지 말던가. 어머님이 이러면서 씩씩거리시길래 제가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막아서서 이런 식으로 저를 감싸주더라고요. 말을 왜 그렇게 해? 내 부주의로 이렇게 된 거야. 내가 뒤에 와이프가 있는 거 알면서도 안 피하고 있다가 화상을 입은 거라고. 왜 와이프 탓만 하고 그래? 남편이 이런 식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자기 잘못도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시부모님이 끝까지 제 탓이 더 크다고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하자는 말만 안 했으면 남편이 다치는 일이 없었을 거래요. 근데 또 틀린 말은 아니라서 시댁 사람들한테 복종하면서 살게 됐죠. 제가 이렇게 한 이유가 시댁 식구들이랑 남편한테 인정 욕구가 좀 강했거든요. 친정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남동생 하나 있는데 남동생이랑은 끈끈한 정이 없어 친정이라고 기댈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 시댁 식구들을 정말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용서를 받고 인정을 받고 싶었는데요. 시모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사는데도 도망갈 곳이 없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죠. 도대체 무슨 부당한 대우를 받았길래 도망갈 곳이 없다는 생각까지 했냐고요? 저랑 남편이 하던 고깃집을 권리금을 받고 팔았어요. 남편이 얼굴에 크게 흉터가 남으면서 더 이상 운영을 할 수 없게 됐거든요. 시모가 이왕 이렇게 된 거 저라도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냐며 본인 식당이나 도우라고 하더라고요. 시모도 식당을 하고 있었는데 시모는 간장게장집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랑 하던 고깃집을 판 후로 시모 식당으로 출퇴근을 하게 됐죠. 그날도 식당으로 출근해서 개 손질을 하고 있는데 누가 들어왔더라고요. 시모한테 놀러 왔다고 하시는 걸 보아하니 어머님과 아는 분 같았죠. 그분 옆에 제 또래 여성분이 있었는데 시모 지인이 그 여성분 팔을 끌어당기면서 우리 며느리라고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인사드리려고 그랬는데 시모 지인이 자랑을 하려고 우리 식당에 들렸나 봐요. 시모 지인이 갑자기 이런 식으로 으스대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며느리 말이야. 얼마 전에 해외여행을 다녀왔는데 호텔 스위트룸에서만 머물렀다고 하더라. 우리 며느리가 거기서 명품 가방까지 쓸어왔는데 내 가방도 하나 장만해줬어. 시모 지인이 이러면서 자기가 들고 온 가방을 메고 막 포즈를 취하는 거예요. 시모 지인의 며느리가 민망해하면서 무슨 그런 걸 말씀하시냐. 그런 것까지 자랑 안 하셔도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시모 지인이 주변 반응이 어떻든 간에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자랑을 이어가더라고요. 게다가 우리 며느리가 식당을 운영하던 게 아주 잘 돼서 프랜차이즈점까지 내게 됐어. 이렇게 젊고 예쁘지만 회장님이라고 불러야 돼. 그래서 집이 몇 채 있는지 모른다. 집도 강남 한복판에 있다고. 시모 지인분이 이러는데 당연히 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죠. 시모 지인분이랑 며느리랑 비교하면 저희가 진짜 극과 극인 상황이잖아요. 오늘 처음 본 며느리분은 부자처럼 보이는데
저는 시모 식당에서 일하고 있으니 어색한 웃음만 나왔죠. 시모가 이렇게 자랑을 들을수록 표정이 안 좋아지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부러우니까 그만 자랑해라. 마음 같아서는 며느리 바꾸고 싶다. 계속 자랑할 거면 네 며느리랑 내 며느리랑 바꾸자. 어머님이 대놓고 이러시는데 너무 눈치가 보이고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게다가 시모 지인이 선심 쓰듯이 이러는 거예요. 뭘 바꾸자고 그래. 네 며느리도 착하잖아. 가게 일도 잘 돕고 말도 잘 듣는다며? 나한테 똑같이 자랑해놓고 왜 그러냐? 시모 지인이 이러면서 착한 며느리가 최고라는 별 도움도 안 되는 말들을 중얼거렸어요. 시모가 가만히 있어도 기분 나쁜 상황인데 시모가 막 웃으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잘 들으면 뭐해. 틈만 나면 월급 달라고 하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하나도 안 착하더라. 내가 착하다고 착각했나 봐. 어머님이 이러시길래 제가 순간 놀라서 시모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봤거든요. 시모 지인이 제 눈치를 보다가 호호 웃으면서 이러더라고요. 아, 얘는 무슨 그런 농담을 하고 그래. 며느리가 놀라서 쳐다보잖아. 우리 같은 시애미들이 이런 장난치면 며느리들이 눈치 본다. 이러면서 시모 팔을 살짝 치고 말더라고요. 아니, 일하는데 월급 달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또 반박하기도 애매한 게 웃으라고 한 이야기에 죽자고 덤벼들면 저만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대꾸하고 말았었거든요. 어머님께 제가 언제 또 틈만 나면 월급 달라고 했어요. 저희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달라고 한 거죠. 어머님도 참. 이러니까 시모가 몸을 휙 돌려서 바쁘게 뭔가를 하시더라고요. 시모 지인도 눈치를 보시다가 며느리를 데리고 가셨어요. 제가 어릴 때 사랑을 못 받고 자라서 어머님을 친정엄마처럼 모시고 살고 있다고 했잖아요. 진짜 저를 낳아주신 엄마처럼 잘해드리려고 하고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임금체불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받을 건 받아야죠. 근데 제가 시모 지인한테 말했던 것처럼 시모가 월급을 잘 안 챙겨주셨어요. 처음에는 물론 잘 챙겨주셨는데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주는 금액이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예 안 주니까 제가 시모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이 전화를 받으셔서 월급이 안 들어왔다고 했죠. 그러니까 시모가 잔뜩 주눅 든 채로 이러시는 거예요. 장사가 안 돼서 안 준 게 아니라 못 준 거야. 나중에 줄게. 우리도 지금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미안하네. 나도 주고 싶은데 마음이 안 좋다. 어머님이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그러시니까 제가 남도 아니고 달라고 하기도 좀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손님이 많이 줄어든 것도 사실이라서 알겠다. 다음 달에 더 달라고 했어요. 어머님이 알겠다고 하셔서 전화를 끊었거든요. 그런데 다음 달에도 월급을 안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제가 꼭 받아야 할 것 같아서 식당 일 하다가 같이 밥 먹을 때 진지하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했어요. 이번 달 월급은 어떻게 됐냐고 말문을 열었는데 어머님이 이번에는 월세도 아슬아슬하게 내게 생겼다. 전기세랑 수도세는 어떻게 하나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갑자기 눈물을 훔치시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당분간만 이해 좀 해달라고 하셔서 깜짝 놀랐죠. 어머님이 우시는 걸 처음 봐서 알겠다고 해버렸어요. 그러다 한 3개월 뒤엔 진짜 안 되겠어서 이번엔 남편이랑 같이 시댁에 가서 말씀드렸더니 어머님이 당분간 힘드니까 이해해달라고 하지 않았냐. 서운하다. 며느리라면 이해해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당분간이 이렇게 길 줄 몰랐죠. 남편이 근데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엄마가 힘들다고 하더라. 남편이랑 전화할 때도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당분간 자리를 잡을 때까지만 기다리자고 했는데 시모도 아련하게 쳐다보고 있고 남편도 울먹거리면서 쳐다보고 있는데 거기서 안 된다. 돈 내놓으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친정엄마 같은 분이니까 그냥 알겠다. 기다리겠다. 상황이 괜찮아지면 내가 묻지 않아도 반드시 말해주라고 했죠. 그 후로 월급 준다고 해놓고 내빼면서 안 주고 장사 안 돼서 나중에 준다 한 게 몇 년째인지. 남편이 벌어오는 돈이 있어서 다행이었지 아니었으면 쫄쫄 굶었을 거예요.
남편이 화상 치료를 전부 다 한 다음에 배달 알바를 하고 있었거든요. 배달 알바할 때는 헬멧을 쓰고 일하니까 남편이 편하다고 해서 일한 지 꽤 된 배달 알바할 때는 헬멧을 쓰고 일하니까 남편이 편하다고 해서 일한 지 꽤 된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시모가 하는 식당이 점점 망해가는 거예요. 원래 시댁 가게가 그럭저럭 장사가 되어가고 있었는데 손님한테 나간 음식 중에 바퀴벌레가 발견되어 버렸어요. 손님이 그걸 인터넷에 올리는 바람에 그야말로 난리가 난 거죠. 우리 식당이 바퀴벌레 나오는 식당으로 소문이 나서 손님 발길이 뚝 끊긴 거예요. 처음에는 잠깐 동안만 손님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면 손님들이 올 거라고 기대하면서 기다렸는데 월세는 물론 수도세, 전기세도 못 내게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면서 텅 비어있는 식당을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집 근처인데 바로 코앞은 아니고 좀 떨어져 있던 식당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식당이 좀 유명한 식당이었거든요. 이러다가 우리 싹 다 굶어 죽을 것 같아서 제가 잘 아는 오래된 단골 식당을 찾아간 거죠. 거기가 줄 서서 먹을 정도로 정말 인기 있는 맛집이었어요. 본점 회장님은 일선에서 물러나서 사장님이라고 불리던 아드님이 하고 있는 곳이었는데요. 거기로 가서 아드님께 친한 척 인사를 건넸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무작정 매달리기 시작했죠. 사장님, 저 여기 자주 오는데 기억하세요? 여기 진짜 맛있어서 그런데 분점 하나만 내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가 지금 사정이 안 좋아서 이렇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드님이 바로 하겠다고 허락하시겠어요? 갑자기 찾아와서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싶은 표정으로 절 보시더니 허허 웃고 마시더라고요. 그 뒤로 제가 계속 찾아가서 분점 이야기만 하니까 아드님이 슬슬 짜증을 내셨어요. 어느 날은 사람 좋게 웃어주시던 아드님이 이런 식으로 신경질을 내시는 거예요. 분점 낼 생각 없는데 왜 자꾸 찾아오시는 거예요? 웃으면서 거절했으면 오질 말아야지.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요? 장사에 방해되니까 나가세요. 아드님이 이러면서 얼른 나가라고 등을 떠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허둥지둥 아드님을 설득하려고 했거든요. 사장님, 이렇게 쫓아내지 마시고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제가 장사에 방해되지 않게 할게요. 공짜로 일손 도울 테니까 제 진심을 보시고 분점 내줄지 말지 결정해주세요. 제가 이러니까 아드님이 제가 미운지 대답도 안 하셨지만 사모님이 나서서 그럼 저기 자재를 날라주라고 하더라고요. 냉큼 가서 자재 나르고 음식물 쓰레기 버려주고 설거지도 했었어요. 그 짓을 무려 2년 동안이나 한 거예요. 솔직히 아드님한테 분점 좀 내달라고 사정했던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제가 2년 동안 들락날락했을 때도 분점 좀 내달라고 프랜차이즈 관리자들도 오고 저 같은 일반 사람들도 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꾸준히 진심을 다했어요. 아드님도 처음엔 건성으로 아는 척하고 이러다가 나중에 왜 돈 안 주냐고 깽판 치는 거 아니냐는 뼈아픈 농담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아드님도 절 볼 때마다 웃어주시고 인사도 전처럼 잘해주시는 거예요. 결국엔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제가 분점을 따오게 됐죠. 그래서 제가 바로 시댁 식구들을 모아놓고 할 말이 있다고 했어요. 시댁 식구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무슨 일이냐고 하길래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 근처에 유명한 맛집 알고 계시죠? 제가 그곳을 2년 동안 찾아가서 노가다를 했었어요. 그렇게 신뢰를 얻은 다음에 분점을 따는 거예요. 제가 이러면서 우리도 이제 숨 좀 돌리고 살 것 같다고 했거든요. 그니까 시모가 박수를 막 치면서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며느리니가 그 고생을 하고 드디어 그 식당 분점을 따왔다니 이제야 사람 구실을 하기 시작했냐? 우리 집 식구들을 위해 네가 그렇게까지 하더니 결국 일을 냈구나. 어머님이 이런 말을 하시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저를 얼싸안고 잘했다고 해주셨어요. 안 그래도 부모 사랑에 궁핍함이 있어 시모가 이렇게 해주시는 게 너무 고마웠고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한편으론 친정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내가 이러지 않았겠지 싶은 마음도 들었어요. 암튼 어머님이 저한테 거의 몇 년 만에 웃어주시더라고요.
남편도 저한테 이런 식으로 고마워하면서 저를 인정해줬어요. 여보 고생했어. 어떻게든 수습해보려고 하고 돈 벌어다 줘서 고마워. 나도 배달 알바로 돈을 어떻게든 더 많이 벌어올게. 시댁 식구들이 이렇게 저를 지지해줘서 분점 계약을 체결하게 됐고 가게 인테리어까지 전부 다 끝내서 식당 문을 열게 됐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분점을 내서 다시 장사가 잘 되고 있었거든요. 본점 아드님의 레시피대로 하니까 장사가 잘 될 수밖에 없었죠. 장사가 잘 되는 만큼 일할 맛이 나서 점점 더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날도 일찍 출근해서 가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의자들을 전부 다 내려놓고 있었는데요. 근데 시모가 웬일로 일찍 들어오더라고요. 전 평소처럼 눈을 안 보고 인사했는데 갑자기 시모가 나가래요. 뜬금없이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어봤는데 시모가 정색을 하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이제 그만둬라. 너 없어도 가게 너무 잘 굴러가고 있으니까 가게 일할 생각하지 마. 앞으로 참견도 안 받을 거다. 제가 갑자기 왜 이러시냐고 했더니 어머님이 한 말을 듣고 딱 이런 생각이 들었죠. 내가 열심히 발로 뛴 덕분에 분점 냈는데 잘 된 게 눈꼴 시려웠나 보다. 잘했다고 칭찬하고 고마워할 때는 언제고 살려놨더니 집 내놓으라는 꼴이잖아요. 갑자기 변한 시모의 태도에 진짜 뒤통수 한 대 세게 맞았죠. 어머님이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이런 생각을 했냐고요? 어머님이 글쎄 저한테 이런 막말을 퍼부었거든요. 며느리, 네가 식당 일을 할 때마다 회장님이라도 되는 양 구는 게 꼴보기 싫었다. 사실 전에 식당에서 일했을 때 바퀴벌레가 나왔던 것도 전부 다 네 탓 아니었냐? 네가 주방을 잘못 관리하고 식재료 관리를 소홀히 해서 그런 거지. 어머님이 이런 식으로 전 식당이 망한 게 저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이렇게 악을 지르고 말았어요. 제가 그렇게 했다는 증거 있으세요? 생사람 잡지 마세요. 어머님, 언제까지 저를 이렇게 괴롭힐 생각이신 거예요? 제가 이러면서 남편이 화상 입은 걸 핑계로 계속해서 시집살이를 시키면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모가 저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이리 쏘아붙이는 거예요. 불쇼니 뭐니 해서 우리 아들 얼굴 망쳐놓고 이제 와서 뭘 잘했다고 나대는 거냐? 네가 우리 아들 인생 망쳤으면 이 정도 취급은 겸허히 받아들여야지. 어머님이 이러시길래 속에서 열불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폭발해버리고 말았는데요. 그 일 좀 그만 꺼내세요. 누가 보면 제가 남편 얼굴 불 지른 줄 알겠어요. 남편 과실, 제 과실 딱 반반이에요. 근데 왜 제가 일부러 남편 괴롭힌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그 이유를 좀 말씀해 보세요. 제가 처음으로 남편이 다친 것에 대해서 따지고 든 거거든요. 근데 시모 눈깔이 획 돌아가서는 바로 손이 올라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제 뺨을 갈기더니 시모가 이런 욕설을 퍼부었어요. 이 싸가지 없는 년아, 뭐가 어쩌고 저쩌? 야, 이 불려위야. 너 여태 나한테 이렇게 퍼붓고 싶은 거 어떻게 참고 있었냐? 이 불려시 같은 거사. 오호라, 너 이게 본심이었구나. 인연, 너 분점 받아온 것도 결국엔 네가 다 꿀꺽하려고 큰 그림 그리고 있었던 거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리고 우리 아들이 다친 게 우리 아들 잘못이란 거야? 뭐 이런 년이 다 있어? 그리고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하길래 시모 손을 뿌리치고 나와버렸어요. 제가 쓰레빠 한쪽만 신고 성급히 가게를 나오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는데요. 근데 우리 가게 단골 손님인 노신사가 넘어진 저를 보고 부축해주는 거예요. 제가 고개를 꾸벅 숙이며 감사하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바로 그때 노신사가 제게 이런 말을 건네는 거예요. 많이 다치신 걸 보아하니 이제 제 진짜 정체를 밝힐 때가 된 것 같네요. 회장님 부탁으로 모시러 왔는데 같이 가시죠. 노신사분이 이러시면서 한쪽이 세워진 차 쪽으로 안내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얼떨떨한 표정으로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 네?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할아버지, 회장님이라뇨. 누굴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노신사는 시댁 가게의 본점 회장님을 모셨던 오래된 가게 매니저이자 책임자래요.
노신사가 본인 정체를 밝히면서 회장님이 제 사정을 다 안다고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노신사를 따라갔는데 고즈넉한 한옥집으로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까 할머니께서 나오셨어요. 노신사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분이 시댁가게의 본점 회장님이래요. 회장님께서 저를 보자마자 악수를 건네시면서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지혜 씨를 유심히 보고 있었어요. 지혜 씨가 시댁 식구들이랑 같이 가게를 운영하는 걸 가끔 가서 봤었거든요. 제가 갈 때마다 모자를 쓰고 가서 몰랐을 거예요. 회장님이 이러셨는데 솔직히 단골 아닌 이상 손님들 얼굴을 전부 다 기억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본점 회장 할머니가 찾아오셨어도 본점 회장이라고 알아보거나 기억하지 못했죠. 할머니 회장님께서 저를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 여자 뭔가 다르다. 쉽게 포기하지 않는 걸 보니 보통 여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2년 동안이나 지혜 씨가 혼자 온갖 굳은 일을 다 하면서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은 모습을 봐왔어요. 제가 그동안 현재 본점 사장인 아드님이랑 사모님만 절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회장님까지 보고 계셨다니. 그래서 창업자인 할머니 회장님께서 제 근성과 노력을 알아보고 아들에게 분점을 내주라고 하셨대요. 심지어 할머니 회장님께서 제 손을 꼭 잡고 이런 말도 해주셨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웃으면서 일하고 있으니까 우리 아들도 지혜 씨 보면서 많이 배웠다고 했어요. 우리 아들이 깐깐한 성격이라 누군가한테 무얼 배웠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할머니 회장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니 그때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온종일 설거지하고 자재를 나르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면서도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가게를 살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그런데 할머니 회장님께서 이런 제 노력을 봐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제 가게 빼앗은 시어머니와 너무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셔서 제가 눈물을 글썽이며 이런 반응을 보였죠. 너무 감사드려요. 개고생을 했는데도 인정해주는 사람 한 명 없었는데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물론 회장님 덕분도 있었겠지만 그동안 아드님이 저를 인정해주셔서 분점을 받게 된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회장님 입김이 컸던 거였네요. 전 그것도 모르고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이러면서 꾸벅 고개를 숙이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 할머니 회장님께서 저한테 더 할 말이 없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할머니 회장님께서 이러셨어요. 재주는 지혜 씨가 부리고 돈은 시모가 다 가지고 가더라고요. 결국 식당에서 쫓겨나고 나서 월급 한 번 받아본 적이 있나요? 지혜 씨가 구박 타박을 받는 걸 보아하니 지혜 씨 시모를 혼쭐 내줘야겠던데요. 갑자기 혼쭐이라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싶어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어요. 그런데 할머니 회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혜 씨를 위해 시모 명의로 된 분점 계약을 파기하고 지혜 씨 이름으로 분점을 새로 만들어준다는 이야기예요. 갑자기 분점 계약을 파기해서 시모가 난리치면 제가 막아줄게요. 시모에게 부당하게 당한 일, 지혜 씨 월급 제때 안 주고 식당에서 쫓아내고 폭언한 것들을 소송하세요. 제가 소송비까지 내줄게요. 할머니 회장님께서 이러시길래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니까 할머니 회장님이 제가 처음에 눈에 들어왔을 때 제 모습이 너무나 익숙했대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질문했더니 할머니 회장님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지혜 씨 나이쯤 되었을 때 사실 저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어요. 지혜 씨 시어머니처럼 절 무시하고 괴롭히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도 지혜 씨처럼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지만 너무 힘들었었어요. 남편도 도와주지 않았고 매일같이 고된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인정받지 못했죠. 그 말을 듣고 나서야 할머니 회장님께서 왜 제게 그렇게 잘해주시려고 했는지 그 이유를 조금씩 깨달아가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회장님이 저랑 같은 아픔을 겪었던 사람이라서 제가 겪고 있는 고통과 억울함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셨던 거예요. 심지어 할머니 회장님께서 이런 이야기까지 이어서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저를 구해준 사람이 있었어요. 저도 끈기와 열정을 가지고 버티고 일하다가 누군가에게 인정받았거든요. 그래서 지혜 씨 모습을 보면서 그때 제가 떠오르더라고요. 저도 저를 도와줬던 은인처럼 지혜 씨를 챙겨주고 싶어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할머니 회장님께서 저를 도와주기로 결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회장님께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린다. 회장님이 저를 애틋하게 생각해 주시는 것만큼 보답하겠다고 했죠. 할머니 회장님께서 소송 비용을 대주신다고 했으니까 소송 준비를 하는데 법적 자문을 구하는데 한 달 정도 걸렸어요. 그렇게 소송 준비를 틈틈이 하며 제 이름으로 낼 분점을 알아보고 다니고 있었는데요. 당연히 남편이 배달 일을 끝내고 돌아오자마자 제가 시모한테 들은 막말, 얻어터진 것, 임금체불까지 다 터놓고 이야기하면서 고소할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깜짝 놀란 얼굴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 엄마가 힘들어서 나만 보면 울 정도로 여린 사람인데 그럴 리가 없을 텐데. 당신이 오해한 거 아니야? 일단 엄마한테 가서 이야기해보자. 남편이 이러면서 제 손을 잡아 끌고 시댁으로 가자고 했는데요. 남편 말대로 시댁으로 가서 초인종을 누르니까 시모가 인터폰으로 저를 보고 왜 왔냐고 소리를 빽 지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현관문이 확 열리더니 시모가 저만 갔으면 아주 후려칠 기세로 매섭게 쳐다봤어요. 그때 남편이 시모에게 조목조목 따지기 시작했는데요. 엄마, 우리 와이프한테 욕하고 후려쳤다는 게 사실이야? 도대체 왜 그랬어? 월급도 안 받고 있었는데 엄마를 위해 일하는 사람한테 왜 그랬냐고. 남편이 이러면서 무슨 오해라도 있었던 거냐고 묻는데 마지막 희망을 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시모가 이런 식으로 남편의 희망을 와장창 깨뜨려 버렸어요. 이것이 네 얼굴 다친 게 자기 때문이 아니라고 바락바락 대드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냐? 우리 아들 인생 망친 년 아니야. 너는 얼굴이 그렇게 됐는데 네 마누라 편을 들고 싶어? 우리 아들을 어떻게 세뇌시켰길래 네 같은 거 편을 드냐? 남편이 이때 처음으로 시모의 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먹었나 봐요. 입을 쩍 벌린 채로 어머님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뭐야, 엄마 이런 사람이었어? 그동안 나한테 보여준 모습이 불쌍한 척 연기했던 거였어? 그동안 나 몰래 우리 와이프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이런 식으로 대하고 있었던 거야? 남편이 이러면서 어머님한테 너무 실망스럽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시모가 꿋꿋하게 이런 망언을 퍼붓는 거예요. 지금 그 질문이 왜 나오냐? 지금 저것이 우리 아들 인생을 망치고 있는데 내가 가만히 둬야 돼? 그동안 밀린 월급도 너한테 줄 거야. 너 돈 받아놓고 행여나 달라고 하지 말아라. 며느리년 안 줄 거니까 전혀 꺼지라고 해. 어머님이 이러면서 저한테 또 손을 휘두르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남편이 확 막아서면서 이렇게 언성을 높였어요. 엄마, 그럼 지금 돈이 있다는 소리네. 나 준다는 소리 하는 걸 보니 돈이 있었네. 그럼 그동안 며느리가 미워서 일부러 돈을 안 줬던 거야? 그동안 엄마가 죽는 소리를 하길래 월급 안 주는 것도 이해해줬는데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진짜 우리 엄마 안 같다. 그동안 이런 사람을 엄마라고 생각하고 효도하고 있었더니 뒤통수를 맞고 배신당한 기분이야. 지금 돈 있으면 우리 마누라한테 몇 년 동안 못 준 돈 전부 다 돌려줘. 남편이 이러면서 받아야 될 돈을 전부 다 계산해서 한 톨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받겠다고 선언했는데요. 그런데 어머님이 콧방귀를 끼면서 이렇게 대꾸하시는 거예요. 안 줄 거다. 원래 주려고 했는데 너 하는 꼴 보니까 너한테 줘봤자 마누라한테 다 쓸 것 같다. 네가 이렇게 마누라한테 잡혀 살 줄은 꿈에도 몰랐지. 절대 안 줄 거니까 알아서 해라.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열이 받았는지 이를 꽉 깨물더라고요. 그 상태로 시모한테 이런 식으로 호통을 쳤었는데요. 엄마, 내가 요즘 계속 힘들다. 마누라 월급 좀 줘라. 하루 종일 배달 알바하느라 몸살 났다고 해도 안 주더니 이럴 거야? 남편이 이러면서 우리 부부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시모가 그러거나 말거나 이런 식으로 배짱을 부리더라고요.
이럴 거다. 네가 이렇게 소리치면 어쩔 건데. 마누라한테 아주 호구 잡혀서는 우리 아들이 이렇게까지 모자란지 몰랐다. 이기적이고 표독스러운 마누라한테 잡혀 살고 있으면서 어디 가서 내 아들이라고 하지 말아라. 어머님이 이렇게 대놓고 남편이 창피하다고 하고 있으니까 남편이 부들부들 떨다가 휙 돌아서더라고요. 남편이 이제 시모랑 이야기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지 저보고 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나가기 전에 이런 식으로 딱 한마디 하고 나와버렸죠. 어머님, 나중에 일이 피곤해지면 어머님이 다 자초한 일이에요. 나중에 잘못했다고 빌어도 절대 봐줄 일 없을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제가 이러고 나서 남편을 먼저 내보내고 나오면서 현관문을 쾅 하고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저한테 이런 말을 다 해주더라고요. 엄마가 끝까지 사과 안 하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니까 정이 떨어지더라. 우리가 몇 년 동안 돈을 못 받아서 개고생을 했는데 그냥 고소해버려서 그동안 못 받았던 돈 받아내자. 그렇게 우리가 시모 고소하고 분점을 내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시모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안 그래도 전화가 올 줄 알았어요. 할머니 회장님이 분점 계약을 파기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시모가 이런 소리를 짓거리는 거예요. 분점 계약이 갑자기 파기됐다고 하더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네가 무슨 수를 쓴 거지? 너 회장님이랑 도대체 무슨 사이야? 시모가 이러면서 도대체 어떤 뇌물을 썼길래 그 부자들을 구워 삶았냐고 묻더라고요. 시모가 할머니 회장님한테 항의 전화를 했는데 이런 소리를 들었대요. 분점 사장님, 아직도 주제 파악을 못하신 것 같네요. 분점 사장님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건 며느리 덕이지 그쪽 때문이 아니죠. 그리고 제가 몰래 식당에 갔는데 구박하고 시집살이 시키는 걸 다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질 안 좋은 사람이 우리 분점을 차리고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 들어서 계약을 파기하는 겁니다. 이 있으면 고소하세요. 계약할 때도 분명히 우리 가게 이미지에 해를 끼친다면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시모가 이 말을 들었다면서 뭘 어떻게 했길래 할머니 회장님이 이렇게까지 한 거냐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었죠. 그건 잘 모르겠고 곧 있으면 고소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나 준비하세요. 지금 제가 뭘 어떻게 했는지 궁금할 게 아니라 저한테 미안해하면서 사과해야 할 판인데 아직 상황 파악을 못한 것 같네요. 제가 이랬는데도 멍청한 시모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길래 전화를 확 끊어버렸어요. 그날 이후로 제가 할머니 회장님의 지원을 받아 시모에게 소송을 걸었어요. 제가 그동안 시댁 가게에서 일하면서 못 받은 돈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동안 시모에게 당했던 부당한 대우와 노동 착취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해버린 건데요. 할머니 회장님이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모두 내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덕분에 소송 준비를 전부 다 끝마쳐서 재판이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법정에서 어머님이 이런 식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는데요? 가족끼리 돕는 게 죄예요? 상황이 힘들면 가족끼리 돕기도 하고 돈도 못 줄 수도 있잖아요. 어머님이 이러면서 눈물 콧물 질질 흘리면서 온갖 불쌍한 척은 다 하더라고요. 하지만 판사가 그런 시모를 하나도 안쓰럽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맞받아치고 말았죠. 가족 사이라고 해서 노동 착취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정당한 대가 없이 노동을 강요한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그 순간 저는 그동안 쌓인 억울함이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때 시모가 변호사가 말리는데도 끝까지 이러더라고요. 가족끼리 고소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상황이 풀리면 돈을 주려고 했어요. 장사가 안 돼서 못 준 걸 어떡하냐고요. 나도 장사 잘 돼서 돈 잘 벌었으면 좋지. 야, 그동안 네가 뒤에서 이런 짓을 꾸미고 있었냐? 분점 계약 파기에 이제 날 소송까지 해? 나 다시는 안 보려고? 아주 갈 때까지 갔구나. 시모의 반응은 예상했어서 이 부분도 전부 다 준비했죠. 제 변호사가 시모가 제기한 모든 부당한 행위를 조목조목 짚어나갔어요. 피고가 원고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부당한 노동을 강요한 사례가 명확합니다. 또한 명예훼손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책임도 피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가 이러면서 입금 내역과 문자, 전화 내역 같은 증거 자료를 통해 그동안 제가 받지 못한 임금과 시모의 모욕적 언행을 구체적으로 제출했는데요. 판사가 그 뒤에 이렇게 시모의 죄를 선고해버렸어요.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부당한 노동을 강요했습니다. 또한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사실도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고 정신적 피해 보상금까지 지급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렇게 판결문이 나오니까 시모가 말도 안 된다. 내가 왜 이런 처벌을 받아야 하냐고 뭐라 하는 거예요. 시모 변호사가 귓속말로 이러다 처벌을 더 받을 수 있겠다고 말했는지 그 뒤로 시모가 잠잠해지긴 해서 재판이 끝날 무렵에는 조용하게 마무리됐어요. 이렇게 제가 재판에서 승소해서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은 물론 정신적 피해 보상금까지 받게 됐는데요. 시간이 좀 지난 뒤에 남편이 그러는데 시모한테 전화가 와서 받아봤대요. 시모가 글쎄 남편한테 이런 헛소리를 씨부렸다는 거 있죠? 며느리가 나를 고소한 거 알고 있냐? 너 모르고 있었지? 그년이 그 정도다. 가족을 고소할 정도라고. 며느리가 셰미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진짜 실망스럽다. 나 지금 받은 처벌 이해할 수가 없어서 항소할 생각이었는데 변호사가 말렸어. 시모가 이렇게 말하면서 변호사도 무슨 며느리 같은 걸 만났다고 씩씩거리더라고요. 시모의 변호사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길래 저 같다고 했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시모의 변호사한테 항소 이야기를 꺼내니까 변호사가 글쎄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2심에서 항소해서 이기려면 반성문도 쓰고 반성하는 자세도 보여줘야 하는데 안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계속 적반하장으로 구실 거면 항소해봤자 소용없어요. 변호사가 이랬다고 하길래 저는 바로 수긍하고 말았죠. 하긴 시모가 잘한 게 없으니까 반성문 아님 죄를 덜 받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시모가 그때 순순히 반성하겠다고 하기는커녕 이런 식으로 성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며느리한테 사과를 왜 해요? 그녀는 우리 아들 얼굴을 그렇게 만든 년이니까 죽어도 사과할 생각 없어요. 시모가 이렇게 배째라는 식으로 구니까 변호사가 한숨을 푹 쉬었대요. 그리고 변호사가 시모가 한심하다는 듯이 이리 물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드님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있던데요. 며느리를 봤는데 안 피하셨다고 하지 않았나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왜 자꾸 며느리 임금 문제와 명예훼손 문제를 논할 때마다 아드님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변호사가 이러니까 시모가 말문이 막혔나 봐요. 잠깐 아무 말도 못하다가 시모가 이런 식으로 음모론을 제기했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회장 빽이 있어서 그래요. 회장이 판사들한테 뇌물을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님도 제 편 안 들어주고 자꾸 며느리 편 들어주는 거겠죠? 시모가 이러니까 변호사가 무시하고 이만 가보겠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시모가 남편한테 이 이야기를 쭉 하면서 억울하고 어이없었다고 했대요. 이 말을 듣고 제가 더 어이가 없었죠. 남편도 얼척없었다고 하면서 시모한테 이런 직언을 날렸었대요. 그래, 엄마 전화는 이번만 받고 손절할 생각이니 다시는 연락하지 마. 지금 한 소송 며느리 혼자 한 거 아니고 나랑 같이 한 거야. 엄마가 이렇게 가식적인 사람이었으면 진작에 연 끊었을 거라고. 그냥 죗값 제대로 치르고 뉘우치기나 해. 남편이 이러면서 아무리 부모라도 이건 아니라고 일침을 날렸거든요. 그니까 시모가 지 화를 못 이기고 이런 식으로 발악을 했다는 거예요. 뭐? 소송을 너도 같이 한 거라고? 너 지금 저지른 짓이 폐륜이야. 감히 네가 며느리랑 똑같은 짓거리를 해? 남편이 이때 듣기 싫어서 전화를 확 끊어버렸대요. 제가 시모한테 당한 짓이나 시모가 하는 짓을 들어보니 인성 참 더럽다고 생각했죠. 변호사가 의외로 서비스직이라고 하던데 시모가 얼마나 추잡하게 굴었으면 소송을 포기했을까 싶더라고요. 이렇게 인성 더러운 시모에게 복수를 하게 해준 게 또 할머니 회장님이시잖아요. 할머니 회장님께 너무 감사해서 자주 전화드리고 과일 바구니라도 사서 할머니 회장님께 인사드리러 가곤 했는데요. 그렇게 소송 중에 남편이랑 이혼은 하지 않고 시댁이랑 연 끊고 살고 있었어요. 제 명의로 된 가게 운영하면서 돈도 잘 벌고 있었죠.
남편도 마스크로 화상 자국 가린 상태로 가게 일 도와주곤 했었어요. 남편이 그러는데 시모가 분점을 정리하고 비슷한 가게를 냈는데 파리만 날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시모가 어떻게 살든 신경 안 쓴다고 했죠. 시모 따위 아예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분주하게 가게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쉬고 있을 때였어요. 초인종 소리가 들려서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까 시모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을 열어주면서 여긴 왜 왔냐고 물어봤어요. 그니까 시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시모가 집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망설임 없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 광경을 보자마자 제가 놀라서 두 눈을 끔뻑이고 있었죠. 그동안 절 그렇게 무시하던 시모가 이렇게 비굴한 모습으로 제 앞에 무릎을 꿇을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시모가 얼굴을 들지 못한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상태로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왜 이러냐고 물어봤는데요. 그동안 저를 그렇게 괴롭혔던 시모가 하루아침에 태도가 바뀐 게 너무 당황스러웠거든요. 그니까 시모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전부 다 잘못했다. 네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걸 다 알면서도 내가 너무 모질게 굴었어. 네가 떠나고 나서 내가 혼자서 다른 가게를 운영해 보니까 알겠더라. 며느리 네가 가게 운영을 전부 다 했던 거고 며느리 네가 가게를 성공시켰던 거더라. 이제 새로 차린 가게가 망해서 빚만 생겼어. 너무 늦게 깨달아서 미안하다. 이제 와서 내가 며느리 너한테 그런 짓을 한 걸 후회하고 있어. 사실 우리 아들 얼굴에 화상 자국이 생긴 게 너무 슬퍼서 어떻게든 며느리 네 탓을 한 것 같다. 며느리 네가 다 받아주고 난 그게 너무 익숙해지니까 나중엔 너한테 화풀이하고 스트레스 풀었던 것 같아. 그동안 며느리 널 그렇게 대해서 정말 면목이 없다. 그렇게 제 공을 인정하지 않고 늘 제 잘못만 지적하던 어머님이 갑자기 사과를 하고 제 역할이 컸다고 하니까 적응이 안 됐어요. 이게 다 가게가 망해서 생긴 빚 때문에 이러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대꾸했죠. 이제 와서 저를 인정하신다고요? 어머님, 그동안 제가 얼마나 참았는지 아세요? 제가 가게에서 죽어라 이래도 어머님께선 단 한 번도 잘했다고 하신 적 없으시잖아요. 제가 이러면서 어머님이 벼랑 끝에 내몰리니까 이제 와서 착한 척하는 거 다 보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더욱 간절하게 사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아. 내가 너무 심하게 굴었어. 네가 분점까지 따내서 가게가 다시 살아났는데 내가 그걸 질투했었어. 미안하다. 틈만 나면 내 아들 다친 거 언급하면서 널 괴롭혀서 정말 미안해. 그래서 어머님께 그거 말고도 시모가 또 잘못한 게 있다고 했는데요. 어머님이 의아한 눈빛으로 쳐다만 보고 있길래 제가 이렇게 하나씩 지적했어요. 이제는 저한테 의존해야 하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 거죠? 어머님, 그동안 정말 너무하셨어요. 제가 아무리 잘해도 어머님은 절 무시하고 부당하게 대우했었잖아요. 저한테 제대로 된 월급도 안 주고 그걸 가족이라는 핑계로 합리화하셨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제가 이러니까 시모가 전부 다 기억난다고 하면서 고개를 수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빈정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저지른 잘못을 이제 와서 깨달으시다니 너무 가증스러운 거 아니에요? 아님 진작에 잘못인 걸 알면서도 애써 부정하면 제 탓만 한 거예요? 지금 용서를 빌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러니까 시모가 마냥 상황이 안 좋아져서 사과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니 자기가 잘못한 것 같아서 찾아온 거라고 하길래 제가 이렇게 비아냥댔어요. 어머님이 이제 와서 저한테 무릎 꿇고 빌어봤자 소용없어요. 제가 몇 년 동안 당한 일들을 다 잊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제가 회장님을 만나 소송을 걸지 않았으면 어머님이 끝까지 저를 무시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러시면 전 더 열받는 거라고요. 그때 어머님이 제 손을 잡으려고 하길래 제가 뿌리쳤죠. 어머님이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빌빌거리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전부 다 알고 있고 사과한다고 하잖아. 미안하다고 고개도 수그리고 이렇게 비는데 안 받아줄 거니?
내 사정이 안 좋아져서 이러는 게 아니라 타이밍이 안 좋을 때 뒤늦게 뉘우치게 돼서 그래. 며느리 네가 없으면 안 될 것 같다. 우리 전처럼 서로 도우면서 살자. 어? 시모가 징그럽게 이러면서 바지가랑이까지 붙잡은 채로 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차갑게 이야기했는데요. 어머님, 그동안 제가 참아준 건 가족이니까였어요. 제가 친정 부모가 빨리 돌아가셔서 부모 사랑이 고팠고 사랑받고 싶어서 잘 보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그런데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저를 가족이라는 이유로 착취한 건 어머님이에요. 이제 더 이상 참아주지 않을 거고 어머님이랑 이제 끝이에요. 어머님이랑 연락도 안 할 거고 다시는 볼 일 없을 테니까 돌아가세요. 어머님이 제 뺨 후려쳤던 것처럼 어머님 뺨 안 친 걸 고맙게 여기시라고요. 그니까 시모가 자기 뺨이라도 치라고 뺨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뺨 대신 시모 등짝을 막 밀어버렸어요. 시모가 제 손길에 허둥지둥 현관문 쪽으로 밀려나가더니 문 밖으로 밀쳐졌죠. 시모가 엉덩방아를 찌우면서 뒤로 넘어지길래 다시는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만약에 또 연락하거나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말하고 문을 세게 닫아버렸는데요. 이후에 시모가 더 이상 저한테 연락하지 않았어요. 남편한테 전달들었는데 시댁이 그 사건 이후로 점점 더 어려워졌대요. 시모가 가게를 판 뒤에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시모에 대해 이런저런 말을 전달해주던 남편도 시모 때문에 지쳤다고 하더라고요. 시모보다는 우리 가족이 먼저라고 아예 손절을 하기로 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 가족이 시댁과 멀어지면서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됐어요. 더 이상 시모의 간섭도 부당한 대우도 받지 않으니 마음의 평화가 찾아올 수밖에 없었죠. 우리 둘 다 식당 일에 집중하면서 할머니 회장님과의 관계도 돈독하게 유지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회장님이 저를 거의 며느리나 친딸처럼 생각하며 저한테도 항상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는데요. 가끔씩 할머니 회장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장사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삶에 대한 가르침도 얻고 있었어요. 할머니 회장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을 정도로 좋은 사이를 유지하고 있죠. 넌 내 가족이나 다름없다. 나를 시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어머님이라고 불러라. 그게 아니면 친정엄마라고 불러도 돼. 이렇게 저를 진짜 친딸처럼 잘 챙겨주시는 할머니 회장님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고 덕분에 본점과도 꾸준히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가끔 할머니 회장님의 집에 초대받아 식사를 하기도 하고 장사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함께 논의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경영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돼서 본점을 수월하게 운영하고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사연글을 보내보게 된 거예요. 지금이 최악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아직 최악은 아니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처럼 시집살이를 당하고 있다면 절대 좌절하고 계시지 마세요. 여러분도 저처럼 상황이 좋아지고 귀인이 찾아오는 일이 생기실 거예요.